무조건 중국입니다. 한국은 중국보다 몇 년은 뒤처져 있어요. 중국은 가장 큰 성장 기회가 있는 나라라고요. 독일 베를린에 위치한 회사의 회의실 안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한 여성이 대표로 추정되는 남성에게 약간 흥분된 말투로 소리치듯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대표는 전혀 미동이 없어 보이네요. 결국 회의가 끝난 뒤 여성은 좌절하듯 사무실을 나서게 되고 자신의 자리에 돌아가 눈물을 흘리며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매하는데요. 도대체 여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베를린에 위치한 마케팅 회사의 임원으로 재직 중인 소피 밀러라고 해요. 43살의 나름 젊은 나이에 이번에 임원까지 올라오게 된 저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 능력과 열심히 일해온 지난날의 제 커리어에 대해서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새로 임원이 되었을 때 저는 저희 능력을 제대로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첫 미팅을 제대로 준비해서 성공시키겠다는 열의를 품고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며칠 밤을 새워가며 첫 미팅을 준비했고 드디어 미팅날 저는 현대적인 베를린 사무실에 앉아서 중국 시장을 겨냥한 우리 회사의 새로운 마케팅 전략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마무리하면서 자부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어요. 결론적으로 저는 상사 한스와 동료들에게 자신 있게 말했죠. 중국은 의심할 여지 없이 혁신의 세계적 리더이며 우리의 가장 큰 성장 기회를 나타내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며칠 동안 밤새워 모은 경제 데이터, 시장 트렌드, 소비자 통찰력을 샅샅이 뒤져 만든 통계를 화면에 띄웠어요. 숫자는 분명했죠. 중국의 GDP는 1970년대 후반부터 연평균 9.5%의 놀라운 속도로 성장하여 8억 명 이상의 사람들을 빈곤에서 구제했어요. 14억 소비자들은 2023년까지 4조 1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활기찬 전자상거래 시장을 이끌고 있었고, 알리와 텐센트 같은 중국 기업들은 AI, 모바일 결제, 소셜 커머스의 획기적인 혁신을 선도하고 있었죠. 제게는 결론이 명백했어요. 중국은 미래의 시장이었고, 우리는 거기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제가 발표를 마치자 저희 회사 대표인 한스는 신중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중국에 대한 자네의 분석은 확실히 철저하고 설득력이 있군, 소피. 그는 인정했죠. 하지만 나는 한국이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 저번 다른 기업들과의 모임에서 최근 한국의 기술 발전과 경제 부흥에 대해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거든. 중국에 올인하기 전에 한국에서의 기회 또한 탐색해볼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말이야. 저는 불편한 기색을 숨기려 했지만 인상을 찡그리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한국이요? 솔직히 저는 사업적으로 그 나라에 대해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한국은 5,100만 명에 불과한 작은 시장이었고 훨씬 더 큰 이웃 중국과 일본에 의해 끊임없이 그늘에 가려져 있었으니까요. 저에게 한국은 구식 전통과 사업 방식을 고수하는 폐쇄적이고 낡은 사회처럼 보였거든요. 과연 한국이 저희에게 도움이 될까요? 저는 무조건 중국 쪽으로 가야 한다고 설득을 해야 한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대표님, 저는 중국이야말로 우리가 주목하고 자원을 투입해야 할 곳이라고 정말 생각해요. 저는 목소리를 중립적으로 유지하려 했으며 이야기했어요. 전체적으로 볼 때 한국은 경제 발전과 혁신 면에서 중국보다 몇 년은 뒤처져 있어요. 진지하게 조사할 가치가 있을지 솔직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한스는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소피, 자네는 꽤 확신하는 것 같아 보이는군. 하지만 그 확신이 정말 데이터들에 기반한 건지 아니면 선입견에 기반한 건지 궁금해지는군 그래. 그는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저를 진지한 눈빛으로 바라봤죠. 솔직히 말하자면 자네의 중국 분석은 전체적으로는 설득력이 있네. 하지만 나는 현장에서의 비즈니스 현실에 대해 우려가 있어. 우리 중국팀에서 지적재산권 보호, 계약 집행, 불투명한 규제 등의 어려움에 대해 점점 더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 그 반면에 여러 다국적 기업들은 최근 한국의 세계적 수준의 인프라, 고학력 인력, 친기업적 정책 등을 이유로 한국의 대규모 투자를 발표했네. 나는 중국에 대한 환상으로 정작 그곳의 실질적인 리스크는 간과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 그로 인해 다른 곳에서의 기회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돼. 저는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당황했어요. 물론 저는 한스가 중국에 대해 설명한 문제들을 알고 있었지만 규모가 크고 빠르게 성장하는 신흥 시장 중에 그런 문제가 없는 곳이 어디 있겠어요? 제 마음속에서 중국의 엄청난 기회 규모가 그런 위험을 훨씬 뛰어넘는다고 여겼어요.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는
저는 그곳이 진지한 고려의 대상이 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죠. 너무 작고 너무 정체되어 있고 솔직히 말해 너무 지루해 보였거든요. 거기에 있을지 모를 빈약한 기회들이 중국의 역동성과는 비교가 되지를 않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제가 입을 열어 이 반대 의견을 말하려 하자 한스는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이렇게 하자고, 소피. 우리가 아시아 전략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자네가 베이징과 서울 모두를 방문해서 실제 비즈니스 환경을 평가해주면 좋겠네. 잠재적 파트너들을 만나고 몇몇 기업들을 방문하고 분위기를 느껴보게. 그런 다음 두 시장의 상대적 강점, 약점, 기회에 대한 정직한 인상을 가지고 보고하게. 난 우리가 이 중요한 결정을 눈을 크게 뜨고 내리기를 바라네. 순간 저는 서울 출장은 소중한 시간과 돈의 낭비가 될 거라고 항의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한스의 표정을 보니 그의 결심은 확고해 보였고 저는 상사의 직접적인 요청을 거절할 수 없다는 걸 알았죠. 알겠습니다. 저는 제 기분보다 더 열정적으로 들리려 했으며 동의했어요. 당장 출장 준비를 하겠습니다. 두 나라를 직접 보고 나면 중국이 우리에게 올바른 선택이라는 게 더욱 명확해질 거라 확신합니다. 한스의 사무실을 나서면서 저는 좌절감과 불안감을 떨쳐낼 수가 없었어요. 상하이의 미래적인 네온 불빛 하늘을 동경하는 제 마음속에는 서울에서 분명 기다리고 있을 우울한 회의들과 텅 빈 산업단지의 모습이 이미 그려지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었어요. 가야만 하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출장을 가능한 한 짧게 만들기로 결심했어요. 대충 한국에서 이미 알고 있던 바를 확인하고 중국 시장을 정복하는 것을 목표로 뒀죠. 그렇게 저는 제일 빠른 비행기를 예약하고 짐을 싸고 기업 방문과 몇몇의 파트너들을 만날 수 있게 연락을 취하는 것까지 마쳤어요. 며칠이 지나고 저는 공항에 도착해서 중국으로의 비행기에 탑승했죠. 분명 쉽지 않은 여행이 될 거예요. 두 나라를 방문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상관없어요. 어쨌든 돌아왔을 때에는 한스도 중국을 선택하게 될 테니까요. 그렇게 비행기가 이륙하고 긴 비행 끝에 저는 마침내 중국의 북적이는 수도 베이징에 도착했어요. 택시가 혼잡한 거리를 헤쳐나가는 동안 제 피곤한 눈은 사방으로 끝없이 펼쳐진 듯한 높이 솟은 고층 빌딩들과 현란한 네온 광고판을 보고 휘둥그레졌죠. 그 도시의 엄청난 규모와 에너지는 대단했어요. 제 고향 베를린을 그야말로 졸린 곳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힘이 있었죠. 시차로 멍한 혼란 속에서도 저는 흥분과 확신의 전율을 느꼈어요. 그래요, 바로 이곳이 제가 상상했던 중국이었어요. 미래가 실시간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빠른 속도의 성장과 눈부신 현대성의 땅 말이죠. 건설 크레인과 고급 자동차들이 지나가는 모습을 내다보며 저는 이곳이야말로 우리 회사가 주목해야 할 곳이라는 확신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해지는 것을 느꼈죠. 화려한 호텔방에 체크인하고 앞으로 일주일 동안의 빽빽한 일정을 검토하면서 저희 자신감은 더욱 커졌어요. 저는 중국에서 가장 역동적인 기업들의 대표자들과 회의를 잡아놓은 상태였어요. 화웨이와 샤오미 같은 거대 기업은 물론 AI, 로봇, 녹색 에너지 분야의 신생 스타트업들과도요. 저는 그들의 첨단 작업에 대해 배우고 잠재적 파트너십 기회를 모색할 시간을 기다리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계획들을 최대한 빠르게 시작했죠. 하지만 분주한 회의 및 현장 방문 일정을 소화하면서 중국에 대한 저희 동경에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상황이 겉보기와 다르다고 느낀 첫 번째 징후는 제가 전자제품 제조업체와 가진 첫 회의에서 왔죠. 공항에서 곧장 그들의 본사로 향한 후 저는 원래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안내해준 그들의 화려한 대기 장소에서 저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정해진 회의 시간보다 2시간이나 넘게 기다려야만 했죠. 급히 달려온 것처럼 보이는 하급 임원이 마침내 저를 데리러 왔을 때 그는 불가피한 지연을 디테일한 설명도 없이 이유로 들며 불분명한 사과만 했어요. 그렇게 시작된 뒤이은 회의도 마찬가지로 실망스러웠어요. 제가 만나기로 되어 있던 고위 간부들은 나타나지 않았죠. 대신 저는 하급 직원과 함께 정형화된 파워포인트 자료를 훑어봐야 했고 그는 제가 그들의 기술, 제조 능력 성장 계획에 대해 제기한 거의 모든 실질적인 질문을 피하거나 회피했어요. 저는 하루의 절반을 허비했다는 허탈한 느낌과 함께 혹여나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건 아닐지에 대한 걱정을 하며 본사를 나섰죠. 왜 항상 불안한 느낌은 맞는 걸까요? 제가 겪은 그 첫 번째 회의는 날이 갈수록 예외적인 것이 아니라 대표적인 것으로 판명되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갑작스러운 미팅 취소, 애매모호하거나 우유부단한 담당자, 그리고 당혹스러울 정도로 구체적인 정보 부족으로 미숙한 회의들을 끊임없이 견뎌내야 했죠. 직원 수나 수익 규모 같은 기본적인 데이터를 얻는 것조차 어려울 정도였으니 말 다했죠. 그리고 어디를 가든 한 번 이상 저는 의도적인 거짓말을 듣고 있다는 불편한 느낌을 떨쳐낼 수 없었어요. 물론 저는 중국의 비즈니스 문화가 제가 유럽에서 익숙한 것과는 매우 다르다는 걸 알고는 있었어요. 인간관계를 중시하고 간접적인 의사소통 방식을 쓰며 아니오라고 말하기를 꺼리는 점 등의 문화들에 대한 정보를 저는 준비 자료에서 이 모든 것을 읽기는 했지만 직접 경험하는 것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당혹스럽고 좌절감을 주는 일이었어요. 때문에 저는 매일 밤 스트레스성 두통으로 잠자리에 들곤 했죠. 제가 진정한 비즈니스 통찰력을 거의 얻지 못한 상황에서 과연 한스에게 어떻게 보고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또 중국에 대한 제 자신감에 결정적 타격을 준 것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어요. 베이징 거리를 걷다 보면 도시의 전체적으로 드리운 짙은 회색빛 연기를 피하는 것이 불가능했어요. 햇빛을 가리고 제 폐를 자극하는 공기 때문이었죠. 노골적으로 위조된 상품을 판매하는 호객꾼들이 끊임없이 저를 괴롭히기도 했죠. 그리고 일상생활에 스며든 것처럼 보이는 사소한 부패와 사기도 많이 있었어요. 계기판에 찍힌 요금의 3배를 청구하려 했던 택시기사라든가 불특정한 정책 변경 때문에 제가 예약한 특별 할인 요금을 더 이상 제공할 수 없다며 너스레를 떠는 호텔 직원 같은 경우들 말이죠. 하지만 무엇보다 지갑 사건만큼 저를 흔든 일은 없었어요. 어느 날 오후 기나긴 회의를 마치고 기분 전환이 필요해진 저는 북적이는 야외 시장에서 기념품 쇼핑을 하기로 했죠. 흥정꾼과 호객꾼들로 붐비는 인파를 헤치고 나아가던 중 저는 갑자기 제 가방이 획 당겨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눈 깜짝할 새에 한 10대 소년이 제 지갑을 손에 쥐고 군중 속으로 달아나는 모습을 보게 되었죠. 야! 저는 깜짝 놀라 소리쳤어요. 거기 멈춰. 도둑이야. 도와주세요. 하지만 그 소년은 순식간에 시야에서 사라졌고 수십 명의 구경꾼 중 단 한 사람도 도와주려 하지 않았어요. 저는 사건 신고를 위해 가장 가까운 경찰서로 갔죠. 하지만 거기서 만난 경찰관은 간신히 몇 마디 대충 받아 적을 뿐 넋이 나간 외국인 여성을 빨리 보내고만 싶어 하는 것이 보였어요. 네, 매우 유감이네요. 그는 웅얼거렸죠. 이미 제 보고서를 서랍에 밀어 넣으면서 말이에요. 최선을 다해 찾아보겠습니다. 그는 진실성 없는 미소를 지었어요. 남은 여행 즐겁게 보내시길 바래요. 눈물을 억누르며 저는 경찰서에서 비틀거리며 나왔어요. 그런데 거의 바로 8살쯤 되어 보이는 한 여자아이와 부딪힐 뻔했죠. 그 아이는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어요. 학교 다니려면 돈이 필요해요. 라고 거친 영어로 적힌 손으로 쓴 편지 팻말을 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그 모습을 파악하기도 전에 한 남자가 나타나더니 아이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며 중국어로 뭔가 쏘아붙이고는 시장의 그림자 속으로 아이를 끌고 사라졌죠. 저는 완전히 마음이 무너진 채로 저는 근처 벤치에 쓰러지듯 주저앉았어요. 군중들이 지나가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면서 이게 내가 그토록 품고 싶어 했던 중국의 모습인가. 사기꾼과 도둑이 처벌받지도 않고 도움에 무관심한 이 북적거리고 제멋대로인 곳이 그 놀라운 경제 통계들이 이런 종류의 걷잡을 수 없는 성장에 따른 인간적, 사회적 비용을 담아내고 있기는 한 건가. 처음으로 저는 중국에 대한 제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걸 느꼈어요. 그렇게 베이징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머리를 맑게 하고자 필사적으로 근처 공원으로 길게 산책을 나섰어요. 하지만 그곳에서조차 저는 매연 낀 공기와 환멸감에서 벗어날 수 없었죠. 상치에 열중하는 노인 그룹을 지켜보던 중 저는 그들 중 하나가 기침을 해대는 소리를 들었어요. 거칠고 고통스러워 보이는 소리였죠. 그 소리는 그동안 제가 애써 무시하려 했던 중국 이야기의 거친 이면을 대변하는 듯했어요. 처음에는 그 생각에 저항했지만 저는 절실하게 풍경의 변화를 갈망하게 되었어요. 얼른 이곳을 떠나고만 싶었죠. 그날 저녁 서울행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여전히 중국의 원천적 경제적 잠재력을 믿고 있었어요. 엄청난 규모와 역동성을 감안할 때 어떻게 그렇지 않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제가 간과하거나 과소평가했던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서도 깨닫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모든 현란한 도시 풍경과 정신나간 성장 수치에 대한 환상에 눈이 멀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어쩌면
정말로 한국에서도 배울 교훈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비록 저는 여전히 그곳에서 제가 뒤로 남기고 있는 세계의 활기와 에너지에 필적할 만한 것을 상상하기 힘들었지만 말이에요. 비행기가 활주로를 미끄러지듯 달리면서 저는 중국 공기보다 깨끗한 기내의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어요. 지난 일주일의 때와 좌절감을 떨쳐내려 애쓰면서요. 그렇게 비행기가 다시 한번 이륙하고 저는 서울로 향하게 되었어요. 인천국제공항에서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저는 제가 중국과는 또 다른 세상에 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곳의 공기는 중국보다도 훨씬 상쾌하고 깨끗했고 우뚝 솟은 철골과 유리로 된 터미널은 자연광으로 가득했죠. 저는 모든 한국어 문구의 명확한 영어 번역이 함께 제공되는 안내 표지판이 얼마나 직관적이고 알아보기 쉬운지를 보며 감탄했어요. 또 중국의 시끄럽고 불친절한 공항 직원들과는 달리 이곳의 직원들은 모두가 친절하고 밝았어요. 입국 심사를 하는 내내 무거웠던 제 마음을 조금은 환기시켜주는 기분이 들었죠. 깨끗한 공항 바닥과 잘 진열되고 세련된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면세점, 수많은 깔끔한 상점들과 공항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편의시설까지 모든 것이 완벽한 공항이었어요. 서울 강남 한복판의 지하철에서 올라오자마자 차이점은 더욱 두드러졌어요. 거리는 깨끗하고 질서정연했고 가게들은 단정하고 인도는 잘 정비되어 있었죠. 날렵한 버스와 택시들이 정돈된 차선을 빠른 속도로 지나갔고 잘 차려입은 보행자들의 무리가 스마트폰에 얼굴을 파묻은 채로 지나갔어요. 베이징의 정신없는 혼란에 비하면 좀 더 집중되고 통제된 느낌이었죠. 호텔방에 짐을 풀면서 저는 당황스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곳은 제가 마음속으로 그려왔던 서울과는 전혀 달랐거든요.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반대로 초현대적인 것과 전통적인 요소가 어우러진 도시였죠. 높은 건물들 사이로 한옥의 우아한 지붕선이 엿보이는 모습 같은 거죠. 이 현대와 고대가 잘 어우러져 있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사로잡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재빨리 공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했어요. 제가 여기 온 건 관광이 아니라는 걸 스스로에게 상기시키면서요. 앞으로 이곳 서울에서도 빽빽한 회의 일정이 기다리고 있었고 한국이 여전히 비즈니스 잠재력 면에서 중국에 크게 뒤진다는 걸 한스에게 납득시킬 만한 최대한 많은 확실한 데이터를 모으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었으니까요. 제 첫 번째 회의는 삼성, 스마트폰에서 반도체까지 모든 것에서 주요 기업인 한국의 거대 기업 관계자들과 함께였어요. 솔직히 저는 중국에서의 좌절스러운 회의가 반복되리라 각오하고 있었죠. 기대 자체가 들지 않는다는 표현이 맞겠네요. 중국에서 경험한 회피성 답변, 마지막 순간 취소, 모호한 데이터 같은 것들이 판을 칠 거라는 생각만을 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삼성의 세련된 본사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또 당황하고 말았어요. 저는 모든 사람들의 정중하고 효율적인 태도에 깊은 인상을 받았거든요. 제 회의 상대인 한 수석 전략가와 연구개발 임원은 따뜻한 미소와 결연한 악수로 저를 맞이하며 유리벽으로 된 회의실로 저를 안내했죠. 당연히 이곳에서 또 대기를 하겠구나라고 생각했지만 이미 제 파트너들은 준비를 마친 뒤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점은 중국과 비교가 될 수밖에 없더군요. 그리고 이어진 2시간 동안 그들은 5G, 증강현실, 스마트 팩토리 기술 분야에서의 눈부신 최첨단 혁신을 제게 설명해 주었어요. 제품 성능, 시장 점유율, 예상 성장 영향 등에 대한 상세한 수치를 곁들이면서 말이죠. 미팅 중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그들이 갤럭시 노트 7 배터리 발화 사건부터 부회장의 비리 스캔들까지 삼성의 최근 어려움에 대해 투명하게 논의한 점이었어요. 이런 민감한 주제를 회피하기는커녕 제 회의 상대방들은 새로운 안전 규정에서 개혁 방안까지 삼성이 이를 정면 돌파하기 위해 취한 조치들을 차분히 설명했죠. 그들의 솔직함과 책임감 있는 자세는 제가 중국에서 맞닥뜨렸던 불투명성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었어요. 회의가 끝나갈 무렵 저는 제가 막 배운 놀라운 세부사항들을 모두 담아내려 열심히 메모하고 있었어요. 삼성 혁신의 광범위함과 깊이 그리고 그들이 역경을 극복하는 사려 깊은 접근법은 제가 한국 기업 세계에서는 결코 가능하다고 상상도 못했던 역동성을 암시하고 있었죠. 그 긍정적인 인상은 수원에 있는 삼성의 거대한 스마트 팩토리 단지를 둘러보면서 더욱 커졌어요. 안전모와 보안경을 착용한 채 저는 정밀 로봇들과 최첨단 냉장고와 선명한 8K TV를 번개 같은 속도와 완벽한 정확성으로 조립하는 걸 경외감을 갖고 지켜봤죠.
한 온화한 말투의 엔지니어 출신 공장장은 삼성이 공급망 관리에서부터 설비의 예측 정비에 이르기까지 생산 공정의 모든 단계를 최적화하는 데 빅데이터와 기계학습을 활용한 산업 4.0 제조기법을 어떻게 선도해 왔는지에 대해 설명해 줬어요. 저희가 윙윙거리는 공장 바닥을 걸어가면서 저는 노사관계에서부터 친환경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죠. 그때마다 제 담당자는 조용한 자신감으로 대답했어요. 세계적인 수준의 제조 운영을 하는 데 있어 그는 정교하고 확실한 사실과 수치를 줄줄 꿰고 있었죠. 중국 공장 견학 때 보았던 불투명한 관행과 석연찮은 작업 환경이 떠오를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에서의 일주일이 흘러가면서 저는 모든 차례의 만남에서 비슷하게 눈을 뜨게 만드는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현대의 수소연료전지 연구소 견학에서부터 트렌디한 강남구의 에듀테크 스타트업들과의 만남에 이르기까지 제가 만난 사람들의 수준과 그들이 몰두하고 있는 첨단 업무에 꾸준히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죠. 하지만 기술적 노하우보다 더 깊은 인상을 준 건 모두가 자신의 일에 임하는 태도의 진지함과 성실함이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순간은 세계 최대 메모리 반도체 제조사 중 하나인 SK하이닉스를 방문했을 때였어요. 건강에 좋고 지속가능하게 조달한 식자재로 만든 음식이 가득한 사내 식당에서 점심을 먹으며 저는 한국의 질풍노도 같은 지난 반세기 경제 발전에 대해 젊은 엔지니어 그룹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 베트남에서 온 조용한 이민자는 한국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해 주었죠. 저의 고향이나 제가 아시아에서 일했던 다른 많은 곳에서는 빠른 성장을 위해서 보기에 쓸모없어 보이는 사람을 잘라내거나 품질을 희생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이 여전히 있었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달라요. 한국에는 일을 훌륭하게 해냈다는 데서 오는 자부심이 있죠. 우리는 진정한 성공의 지름길은 없다고 믿어요.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힘든 노력을 기울이고 옳은 방식으로 일을 해내야 한다고 생각하죠. 그게 바로 한국이 세계적으로 강력하고 신뢰받는 브랜드와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었던 비결이 아닐까 싶어요. 그녀의 말은 제가 SK하이닉스의 빛나는 캠퍼스를 떠난 한참 뒤까지도 오랫동안 제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회의를 거듭하면서 저는 근면과 탁월함에 대한 헌신이라는 동일한 정신이 제 회의 상대방들의 시간엄수와 준비성에서부터 도전과 기회에 대해 똑같이 솔직한 대화를 나누려는 의지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빛나고 있음을 목격했죠. 이는 제가 중국에서 종종 마주했던 실속보다는 거칠애가 중시되는 듯한 불투명성과 허세와는 얼마나 다른 모습인지 알 수 있었어요. 서울에서의 일주일이 끝나갈 무렵 저는 아늑한 카페에서 향긋한 오미자차를 홀짝이며 북적이는 거리 풍경을 내다보았죠. 제가 보고 배운 모든 것을 곱씹어보려 애쓰면서요. 한국이 중국보다 작은 시장이고 덜 극적인 성장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지만 저는 규모 면에서 부족한 것을 한국이 비즈니스 생태계의 질과 진실성으로 충분히 만회하고도 남음이 있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세계 최고 수준의 인프라부터 고학력 인력, 투명성과 책임감의 문화에 이르기까지 한국은 조용히 혁신 경제의 토대를 쌓아왔어요. 그리고 중국만큼 화려한 기업이나 억만장자 기업가는 없을지 모르지만 한국의 힘은 무언가 더 지속적인 데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우수성에 대한 헌신으로 긴 게임을 하는 것 말이에요. 저는 베를린으로 돌아가기 전에 제가 너무 좁은 시야를 가졌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제가 아시아 비즈니스 지형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한 모든 것을 뒤엎을 깨달음을 얻게 된 거죠. 마침내 한국에서의 일정이 끝나고 독일행 비행기에 오르면서 제 머릿속은 보고 배운 모든 것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처음 한국을 의심했던 제 자신을 떠올리니 제 편견이 얼마나 철저히 깨져버렸는지를 알 수 있었죠. 이제 저는 한국을 인상적인 기술뿐 아니라 국민들의 놀라운 성품과 잠재력으로 움직이는 살아 숨쉬는 경제 중심지로 보게 되었죠. 저는 여러모로 한국의 가장 큰 강점이 동시에 가장 저평가된 점이기도 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바로 인적, 문화적 자본에 대한 심오한 투자 말이에요. 세계적 수준의 교육 체계에서부터 풍부한 예술적, 지적 전통, 정직, 근면, 공동체 같은 공유 가치에 대한 깊은 존중심에 이르기까지 한국은 아무리 화려한 고층 건물들이나 수십억 달러 규모의 기업 공개가 따라올 수 없는 장기적 번영을 위한 견고한 기반을 쌓아왔던 거죠. 저는 이 새로운 인식을 본사 동료들과 어떻게 공유할지 고민하면서 새로운 흥분과 사명감이 느껴졌어요. 한스의 말이 맞았어요. 저는 더 깊이 보지 못했어요.
한스가 저를 왜 두 나라를 모두 방문하게 했는지 이제는 알 것 같더군요. 그래서 비행기가 찬란한 한국의 푸른 하늘로 이륙할 때 저는 조용히 다짐을 했어요. 제 자신에게, 그리고 잊지 못할 여정 속에서 만난 놀라운 사람들에게 말이죠. 저는 그들의 이야기와 교훈을 베를린으로 가져가고 우리나라와 그들 나라 사이의 협력과 상호학습의 새 시대를 옹호하는데 제가 가진 모든 힘을 다할 거예요. 앞으로의 길은 멀고 도전적이겠지만 그 모든 발걸음이 가치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죠. 한국은 제 편견을 깨뜨리고 제 마음과 정신을 사로잡았으니까요. 그리고 이 놀라운 한국에서 제 발견의 여정은 이제 막 진정으로 시작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고 창밖으로 서울을 내다보며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저의 편견을 깨뜨리고 더 넓은 시야를 선사해준 한국 감사합니다. 금방 다시 돌아올게요. 미쳤어? 우리 잡지에 한국을 넣자고. 이제껏 우리는 일본의 색을 고유해왔어. 그걸 모르는 거야? 한국이라니 집어치워. 일본 도쿄의 유명한 잡지 회사의 한 사무실 안, 남녀 한 쌍이 다투고 있습니다. 둘은 직장 동료인데요. 여성은 얼굴이 빨개지고 혐오하는 눈빛으로 남성을 바라보며 소리를 지르고 있죠. 남성은 최대한 여성을 설득하려 하지만 여성은 결국 나가라고 소리치고 마는데요. 남성은 밖으로 나가고 여성은 홀로 남아 머리를 쥐어뜯고 마네요. 과연 이 둘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의 도쿄에서 패션 잡지 에디터로 활동 중인 세이라 카가미라고 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옷을 정말 좋아했어요. 의식주 중에서 하나를 고른다면 무조건 을을 선택하는 아이였죠. 친구들로부터 옷을 잘 입고 감각적이라는 말은 어렸을 때부터 항상 들어왔어요. 성인이 되고 나서는 옷 장사도 잠깐 했었죠. 그러다 제가 생각하는 패션을 알리고 싶다는 생각에 잡지 회사에 들어오게 되었고 열심히 일하다 보니 에디터까지 되었네요. 하하. 저는 오늘도 도쿄에 있는 제 사무실에 앉아서 일본 최고의 여성 패션 잡지 중 하나인 비비의 5월호 레이아웃을 살펴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 잡지를 보면서 무언가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계속해서 받고 있어요. 계속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빠르게 변화하는 패션 저널리즘 세계에서 트렌드 세터로서의 명성을 쌓아온 저 세이라 카가미는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만 작업을 한다면 진부한 잡지만을 만들게 될 거라는 느낌이 들었죠. 그때 갑자기 노크 소리가 들려서 이러한 생각이 끊겼어요. 하지만 들어오세요 하고 외치면서도 여전히 눈은 반짝이는 페이지에 고정되어 있었죠. 제 말에 문이 열리고 다른 에디터인 타케시 나카무라가 사무실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어요. 이번 6월호는 저희의 공동작업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죠. 사무실에 들어온 그의 눈은 흥분으로 반짝거리고 있었어요. 세이라, 6월호에 대한 제안이 있어. 그가 열정에 찬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어요. 한국 패션에 대한 기획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저는 다케시의 말에 잡지에 고정되어 있는 시선을 그에게로 옮겼어요. 저는 눈썹을 치켜 올리며 의구심을 드러냈어요. 보수적인 일본 가정에서 자란 저는 한국 문화에 대한 편견을 그대로 물려받았거든요. 한국 패션의 전체 이슈를 바치는 건 무리라는 생각이 들었죠. 물론 요즘 엔터테인먼트적으로 한국이 매우 유명해지고 많은 영향력을 세계에 끼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 잡지는 일본 잡지이고 저희는 항상 저희만의 색을 고집해왔는데 한국 패션으로 기획을 하자니요? 그건 그냥 한국 잡지와 다르게 없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솔직히 패션적으로는 일본이 좀 더 창의성과 자신만의 색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사람들과 나라가 저희 패션에서 영향을 받고 있으니까요. 반면에 한국은 단지 K-팝 가수들이 입는 의상을 그대로 입고 싶어 하기만 하잖아요. 저희는 달라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개성을 살리면서 자유롭고 통통 튈 수 있도록 권장하고 싶어 하고 있죠. 기계적이고 모든 사람들이 입는 룩을 알리고 싶은 게 아니라고요. 알아요. 한국 패션도 지금 K-팝으로 인해 많이 유명해졌다는 건 말이에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다들 비슷한 옷을 입고 다니는 것 같아요. 개성이 있다는 느낌은 받지 못했죠. 대담한 시도라는 걸 알아. 타케시가 제 망설임을 느끼고 계속 말했죠. 하지만 한국 패션과 뷰티가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잖아. 우리가 한국에서 화보 촬영을 하고 최신 트렌드를 보여주면서 독자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줄 수 있을 거야. 다케시는 저에게 자신이 준비해온 통계 자료를 보여주었어요. 저는 말만이 아닌 기반이 되는 정보가 확실하지 않으면 시도하지 않는 편이거든요. 다케시는 그걸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죠. 자료는 흥미로웠어요.
한국 문화에 대한 개인적인 거부감에도 불구하고 K-패션을 둘러싼 열기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었죠. 한국 패션 산업은 최근 몇 년 동안 괄목할 만한 성장을 경험했고 2020년에만 수출액이 55억 달러에 달했더군요. 한국은 트렌드를 이끄는 디자이너들과 혁신적인 패션 브랜드들의 중심지가 되었다는 내용이 자료에 들어 있었어요. 저는 머리가 지끈거리는 것이 느껴졌어요. 네, 확실히 인기가 많아지기는 했네요. 하지만 저희 일본 잡지의 주제와 잘 맞을 수 있을까요? 한국 패션으로 독자들의 관심을 끌 수가 있을까요? 너무 무리한 도전은 아닐까요? 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세이라, 요즘 우리 잡지는 점점 진부해져 가고 있는 것 같아. 나는 분명 너도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고. 무조건 한국과 똑같이 하자는 게 아니야. 우리의 색을 잘 섞어보자는 거지. 우리의 색을 살리면서 한국에 대한 트렌드로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보자고. 타케시의 말은 일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느낀 것처럼 타케시도 저희의 잡지가 진부해져 가고 있다고 느낀다는 것은 확실히 문제가 있기도 했고요. 저는 타케시가 준 자료 보고 타케시의 말을 곱씹어보며 가능성을 따져보았어요. 따져보았을 때 아예 가능성이 없는 시도는 아닌 것 같기도 했죠. 그리고 제 개인적인 편견이 물론 존재했지만 저희는 확실히 색다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한참 고민을 하다 마침내 저는 입을 열었어요. 알겠어, 타케시. 저는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해보자. 하지만 제대로 해내야 해. 한국 스타일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스타일로 진정성 있게 보여줘야 해. 타케시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어요. 역시 내가 오케이 할 줄 알았어. 서울행 출장 준비도 바로 시작해볼게. 타케시가 웃으며 가벼운 발걸음으로 사무실을 나가자마자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앉아 기대감과 우려가 뒤섞인 생각에 잠겼어요. 날카로운 안목과 타협하지 않는 기준으로 커리어를 쌓아왔지만 이번 임무는 완전히 새로운 도전이었고 타협이 가능할지 스스로에게 확신이 서지를 않았거든요. 저는 곧바로 정신을 차리고 컴퓨터 검색창을 열어 한국 패션의 최신 트렌드를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서울의 활기 넘치는 스트리트 패션들은 확실히 눈이 가기는 하더군요. 젊은 한국인들은 하이엔드 디자이너 제품과 빈티지 아이템, 로컬 브랜드를 절묘하게 믹스해서 스타일리시하면서도 앞선 느낌의 룩을 연출하고 있었어요. 또 패션위크 참석자들과 케이팝 아이돌들의 이미지를 스크롤하면서 저는 대담한 컬러 조합과 혁신적인 실루엣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레이어링과 의외의 텍스처, 감각적인 액세서리 활용이 시각적으로 흥미를 유발해내 무시하기 힘들었죠. 검색을 하면서 6월호에 실을 만한 잠재적 기사들을 메모하며 제 머릿속에 몇 가지 그림이 그려졌어요. 저희가 핫한 한국 디자이너들을 소개하고 K-팝이 글로벌 패션 트렌드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며 한국 뷰티 제품의 세계로 빠져들 수 있을 것 같다는 가능성이 점점 제 마음속에서 커지게 되었죠. 하지만 흥분이 고조되면서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걱정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한국 문화에 대한 저의 편견이 오랫동안 남아 제 인식을 형성해왔기에 이번 기획을 제대로 해내려면 그 편견과 정면으로 맞서 싸워야 할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앉아 아래로 내다보이는 도쿄의 붐비는 거리를 바라봤어요. 세상은 변하고 있었고 패션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에디터로서 제 역할은 앞서 나가는 것, 관습에 도전하고 새로운 관점을 도입하는 것이었죠. 어쩌면 이번 한국행이 제게 정확히 필요한 것일지도 몰라요. 시야를 넓히고 패션계에서 물결을 일으키고 있는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 말이에요. 쉽지는 않겠지만 성장에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기는 하니까요. 그때 핸드폰이 울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케시에게서 온 연락이었죠. 여기 비행기 티켓. 2주 후 한국으로 출발이야. 열심히 준비해보자고. 역시 타케시. 실행력 하나는 끝내주네요. 새로운 컨셉 준비를 하려면 2주는 죽었다 생각하고 일하게 생겼지만 왠지 모르게 조금 설레는 기분이 들었어요. 완전히 새로운 도전이었으니까요. 몇 주 후면 서울에 내려 한국 패션의 세계에 발을 들이게 될 거예요. 그때는 몰랐죠. 이 여정이 패션에 대한 제 관점뿐 아니라 문화, 정체성, 개방성의 힘에 대한 오랜 신념까지 변화시킬 거라는 걸 말이죠. 컴퓨터로 시선을 돌리며 저에게 새로운 목적의식이 생겼어요. 비비 6월호는 그저 또 하나의 패션 화보가 아니라 문화 교류와 이해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증거로 만들겠다는 목적이 말이죠. 그리고 저 세이라 카가미는 이 변화의 최전선에 서서 새로운 세대의 패션 애호가들을 이끌 거예요.
깊은 숨을 내쉬며 저는 한국 패션과 뷰티의 비밀을 밝히기 위한 조사에 몰두했어요. 앞으로의 여정에는 도전과 놀라움이 가득할 테지만 모든 걸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결국 패션이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위험을 감수하고 한계를 뛰어넘으며 새로운 것들을 창출해내는 것 말이에요. 그렇게 몇 주 뒤, 저희 팀은 전 세계 여행객들의 수다와 선선한 공기가 절 맞이하느라 바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비행기에서 내렸어요. 기내용 가방을 들고 터미널을 지나가면서 저도 모르게 지나가는 사람들의 패션을 머릿속으로 평가하고 있었죠. 어쩔 수 없어요. 직업병이거든요. 수화물 찾는 곳에서 짐을 기다리는 동안 낯선 환경과 한국 문화에 대한 선입견이 겹쳐져서 이 출장이 과연 현명한 선택이었을지 의문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는 되돌릴 수가 없었죠. 세이라 씨? 생각에 잠겨 짐을 찾고 나오면서 누군가가 저를 부르는 목소리에 생각이 끊겼어요. 돌아보니 밝은 미소를 띤 트렌디한 차림의 젊은 여성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만나서 반가워요. 전 유나예요. 이번 화보 촬영에서 세이라 씨 어시스턴트를 맡았어요. 서울에 오신 걸 환영해요. 저는 유나의 열정에 약간 당황했지만 공손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함께 인사했어요. 그렇게 택시 승강장으로 가는 동안 유나는 일주일 동안의 일정에 대해 신나게 떠들어댔고 수많은 명소들을 가리키며 한국 문화에 대한 작은 이야기들을 들려줬어요. 세이라 씨, 분명히 한국의 패션씬이 마음에 드실 거예요. 유나는 우리가 택시에 앉자 흥분해서 말했어요. 스트리트 패션이 너무 생동감 있고 혁신적이거든요. 그리고 뷰티 제품들은 월드 클래스죠? 전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유나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여전히 의심 가득한 상태임을 부정할 수는 없었어요. 한국 패션과 뷰티에 대한 과장된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직접 경험하기 전까지는 확신이 서지가 않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택시가 서울의 붐비는 거리를 빙빙 돌며 지나갈 때 건축물부터 K-팝 아이돌이 등장하는 광고판까지 모든 걸 머릿속으로 평가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도착한 우리의 첫 번째 목적지는 신사였어요. 우수한 부티크와 트렌디한 사람들로 유명한 곳이었죠. 나무가 늘어선 거리를 걸으며 저는 주변에 있는 젊은 한국인들의 자신감과 스타일을 눈여겨보지 않을 수 없었어요. 박시한 실루엣, 뉴트럴 톤의 스트리트웨어, 아방가르드한 디자인들은 확실히 대담하고 멋있었죠. 여기가 가로수길이에요. 유나가 우리가 화보팀과 만날 세련된 카페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서울에서 가장 핫한 곳 중 하나예요. 아마 이곳의 패션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의구심에도 불구하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호기심을 느꼈어요. 카페에 들어서자마자 이번 여행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저를 도전하게 할 거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카페는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잘 꾸며져 있었어요. 트렌디한 한국인들과 외국인들로 구성된 고객들은 수제 커피를 마시며 활기찬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저는 이곳의 세련된 스타일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하이엔드 디자이너 제품과 독특한 빈티지 아이템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거든요. 구석 자리에 앉아서 유나는 저에게 화보 촬영팀을 소개했어요. 파격적인 화보로 유명한 재능 있는 사진작가 정준, 텍스처와 프린트를 절묘하게 믹스하는 촉망받는 스타일리스트 선주가 있었죠. 메이크업 아티스트 수연은 한국 최고의 패션 잡지 페이지를 장식하는 멋진 뷰티 룩들로 가득 찬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었어요. 모두들 프로인 것이 확실했죠. 뜨거운 녹차를 마시며 우리는 일주일 동안의 계획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주는 동대문 시장의 붐비는 거리부터 압구정의 세련된 부티크까지 서울 패션씬의 정수를 보여줄 몇 군데 장소들을 물색해 두었어요. 선주는 기성 디자이너와 신진 디자이너 모두의 최신 룩을 엄선해서 한국 패션의 본질을 포착할 수 있게 도와줄 것을 약속했죠. 이 젊은 전문가들의 열정적인 대화를 들으며 제 안에서 흥분이 차오르는 걸 느꼈어요. 처음에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열정과 창의성은 대단했거든요. 그들은 한국 패션을 단지 트렌드로 말하는 게 아니라 개성, 자기 표현, 개인 스타일의 힘을 기념하는 문화적 움직임으로 이야기했어요. 저의 가치관과 비슷했죠. 유나가 저를 돌아보며 열정으로 반짝이는 눈빛을 보냈어요. 세이라 씨,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직접 경험하게 해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뻐요. 밤문화까지 서울은 너무나 많은 걸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패션에서 그 모습들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유나의 관점에 매료되었어요. 저는 항상 패션을 글로벌 산업으로 봤었지만 그녀의 말을 들으며 각 도시, 각 문화가 독특한 맛을 내는 조미료 같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서울의 패션씬은 표면적인 트렌드를 넘어 더 깊은 문화적 정체성을 말해주는 특별한 무언가를 제공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회의를 마치고 다시 강남의 붐비는 거리로 나섰을 때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도착할 때 가지고 왔던 선입견이 서서히 사라지고 호기심과 개방성의 자리를 내주고 있었죠. 다음 목적지로 가기 위해 택시를 잡으며 기대감이 차올랐어요. 한국 패션과 뷰티의 세계가 기다리고 있었고, 저는 한 번에 하나씩 스타일리시한 걸음으로 그 세계로 빠져들 준비가 되어 있었죠. 택시가 신진 한국 디자이너들을 소개하기로 유명한 트렌디한 컨셉 스토어 앞에 섰어요. 인도에 발을 디디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죠. 그렇게 저는 선주와 정준의 리드에 따라 수많은 옷들과 수많은 패션들을 접하게 될 수가 있었어요. 어디를 가든 정말 놀라웠죠. 선주가 데려간 컨셉 스토어에서는 너무나도 트렌디하고 누구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옷들이 가득했어요. 또 제일 충격적이었던 곳은 동묘였어요. 바닥에 옷가지들을 놓고 파는 아저씨들 아줌마들이 즐비한데 가격은 매우 쌌고 생각보다 건질 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거 아세요? 심지어 아저씨들의 패션은 대단했어요. 누구도 신경 쓰지 않고 편안하게 입은 것 같지만 누구보다 대담한 패션이었죠. 그렇게 한국의 패션 세계에 빠져들면서 저희는 촬영으로 접어들게 되었죠. 사진 촬영이 한창이던 어느 날, 저는 서울의 생동감 넘치는 거리를 팀과 함께 누비고 있었어요. 동대문 시장의 붐비는 거리부터 경복궁의 고유한 정원까지 각 장소마다 한국 패션을 보여줄 독특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죠. 저는 모델들이 입은 스타일의 실용성과 트렌디함에 매료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오버사이즈 블레이저에 잘 맞는 바지를 매치해 편안하면서도 세련된 실루엣을 연출했죠. 스트리트 스타일 룩은 대담한 컬러, 그래픽 프린트, 의외의 레이어링으로 한국 패션의 창의성과 개성을 증명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북촌 한옥마을에서 만족스러운 촬영을 마무리하던 차에 유나가 웃으며 다가왔어요. 세이라님, 오늘 촬영 끝나고 시간 괜찮으세요? 유나가 웃으며 물었어요. 오늘은 야외 촬영이라 낮에만 촬영할 것 같아서 오후는 괜찮을 것 같은데 무슨 일이죠? 제가 촬영에 집중하며 물었어요. 잡지에 함께 실으실 뷰티 제품들을 좀 소개시켜드리려고요. 끝나고 함께 돌아보시겠어요? 유나가 저에게 속삭였어요. 맞아요. 스킨케어 및 화장품들을 저희 잡지에도 실을 예정이었죠. 물론 전문가들과 함께 하겠지만 직접 시장을 둘러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저는 바로 오케이를 했어요. 그렇게 촬영이 끝나고 저와 유나는 스킨케어 및 화장품 매장으로 유명한 명동의 한복판에 있었어요. 붐비는 거리를 헤집고 다니며 진열된 제품의 다양성에 감탄했죠. 시트 마스크와 에센스부터 쿠션 팩트와 립 틴트까지 모든 게 있었어요. 유나는 최신 뷰티 트렌드와 인기 제품에 대해 설명을 해주며 저를 매장 속으로 안내했죠. 젊은 여성들과 남성들 모두가 즐거운 표정으로 제품을 테스트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한국 뷰티는 그저 예뻐 보이는 것 이상이에요. 유나가 인기 스킨케어 매장에서 나오며 설명했어요. 기분 좋아지는 것에 관한 거죠. 피부를 관리하고 메이크업으로 실험하는 건 건강과 행복을 우선시하는 더 큰 자기관리 운동의 일부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가 되기 시작했거든요. 일본에서는 스킨케어와 뷰티 루틴이 종종 문 닫힌 사적인 의식으로 여겨졌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뷰티가 친구들과 유대감을 쌓고 자신을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공동체적 경험으로 축하되고 있었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그날의 경험을 되돌아봤어요. 한국 패션과 뷰티의 세계는 제 눈을 새로운 가능성에 열어주었고 오랫동안 가져온 신념의 도전장을 내밀었어요. 이 여행이 저희 비비에 다가오는 6월호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저 자신의 개인적 성장과 문화 교류에 대한 이해도 형성할 거라는 걸 알았죠.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 앉아 하루의 모험에서 얻은 메모와 사진을 훑어봤어요. 만난 사람들의 활기찬 색감, 혁신적인 디자인, 열정적인 목소리가 페이지 위에서 춤을 추고 있었죠. 앞으로 더 많은 화보 촬영과 인터뷰, 문화 체험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지금까지의 경험만으로도 저희 관점은 변화하고 있었고 열린 마음으로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과 복잡성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며 미소 짓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한국 패션과 뷰티의 세계가 제 마음을 사로잡고 호기심에 불을 붙였거든요. 저는 미소를 머금고 잠이 들었어요. 서울의 활기 넘치는 거리를 꿈꾸며요. 내일은 새로운 날이고 저는 열린 마음과 호기심 어린 마음으로 그 모든 걸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답니다.
서울에서의 사진 촬영을 마무리하고 한국 패션 현장을 탐험하는 일상에 익숙해졌을 무렵, 저는 한국에서 보낸 시간 동안 겪은 변화무쌍한 경험들을 되돌아보게 되었어요. 생동감 넘치는 패션, 혁신적인 뷰티 제품들, 유나와 나눈 진심 어린 대화가 오랫동안 가져왔던 편견을 깨뜨려 주었죠. 어느 저녁, 저는 한국 바비큐 식당에서 저녁을 즐기던 중 유나를 향해 생각에 잠긴 표정을 지었어요. 유나, 고백할 게 있어요. 이번 여행은 제가 한국 문화에 대해 가진 많은 편견들을 깨뜨려 주었어요. 덕분에 제 편견들이 저희 무지와 이해 부족 때문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죠. 유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의 눈빛을 보냈어요. 세이러 씨, 이해해요. 제1교포로 자라면서 저 역시 문화적 정체성과 한국 문화에 대한 세대 간 인식 차이로 인한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거든요. 나는 몸을 기울이며 유나의 견해에 흥미를 느꼈어요. 어떤 점이 그러셨나요? 더 듣고 싶네요. 유나는 소주 한 모금을 마신 뒤 계속 말을 이었죠. 저희 조부모 세대분들은 많은 일본인들처럼 한국에 대한 역사적 권한과 편견을 간직하고 계셨어요. 하지만 제 세대에게는 K-팝, 한국 드라마, 한국 패션의 영향으로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죠. 우리는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과 창의성을 보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싶어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의 빛을 발했어요. 세대 간 인식 차이가 태도를 어떻게 형성하는지 알 것 같아요. 우리의 인식은 종종 자신의 경험과 성장 배경에 의해 자아가 형성되니까요. 대화를 이어가며 유나는 문화적 정체성의 복잡성을 헤쳐나가는 자신만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일본에서 자라며 겪은 어려움, 두 문화 사이에서 찢어진 듯한 느낌, 소속감을 찾기 위해 애쓴 이야기들이었죠. 한국 문화를 더 깊이 탐구하기 시작하면서야 저는 비로소 연결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유나가 속삭였죠. 패션, 음악, 심지어 음식을 통해서도 정체성을 표현하고 제 진정성을 표현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죠. 저는 귀 기울여 들었어요. 유나의 경험이 많은 면에서 나 자신을 비추는 거울 같았거든요. 패션 에디터로서 트렌드를 포착하고 스타일의 뉘앙스를 이해하는 능력을 항상 자랑스럽게 여겼죠. 하지만 우리가 입는 옷과 세상에 우리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 뒤에 숨은 문화적 맥락을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었어요. 그 순간 패션이 자기 표현과 문화 교류의 수단으로서 지닌 힘에 대한 새로운 감사함이 피어올랐어요. 서울에서 마주친 스타일은 그저 멋져 보이는 것 이상이었어요. 그것은 사람들이 자신의 진실된 모습과 연결되고 세상과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인 더 깊은 문화적 정체성의 반영이었던 거죠. 밤이 깊어가고 소주가 흘러갈수록 유나와 나는 웃음을 터뜨리며 각자의 패션 실수담과 성공담을 나누게 되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저희 사이의 장벽이 사라지고 동지애와 상호 이해의 정이 그 자리를 메워주었으니까요. 그 뒤로 이어진 며칠 동안 서울에서의 촬영을 마무리하고 일본으로 돌아갈 채비를 하면서 제 안에는 새로운 목적의식이 가득 찼어요. 6월호 비비는 단순한 패션 화보 그 이상이 될 거예요. 문화 교류의 힘과 열린 마음의 중요성을 증명하는 산 증인이 될 테니까요. 저는 짐을 싸고 서울팀과 작별 인사를 나누면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설렘을 감출 수 없었어요. 한국에서 배운 교훈은 앞으로 오랫동안 저를 이끌게 될 거예요. 직업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말이죠. 도쿄행 비행기에 몸을 실으며 가슴이 벅차오르는 걸 느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내 가슴 한켠을 영원히 차지할 거예요. 서울의 생동감 넘치는 에너지에 깊이 공감하며 이 순간을 맞이하게 되어 감사했죠. 불과 몇 주 만에 한국은 내 마음을 사로잡고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내 시각을 변화시켰으니까요. 도쿄에 도착한 뒤부터 시간은 정신없이 흘러갔어요. 작업물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잠을 거의 자지 못하고 일했을 정도였죠. 물론 육체적으로는 매우 힘들었지만 요 근래 중에서 가장 즐거웠어요. 완전히 새로운 작품을 창조해내고 있었으니까요. 마침내 저와 다케시 그리고 한국 사람들과 함께한 저희 비비의 6월호가 출간되었어요. 반응은 어땠냐고요? 최고였어요. 많은 젊은 친구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저희의 잡지를 구독하고 사가기 바빴죠. 한국의 최근 뷰티 정보들부터 새로운 한국 패션 트렌드까지 그들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어요. 저희는 12페이지를 모두 한국 트렌드로 채우고 일본의 색을 더한 한국 패션을 입은 모델을 주제로 만들었거든요. 그 전의 컨셉과는 완전히 반대였죠. 저와 다케시는 얼싸안고 저희의 노고를 축하하며 축배를 들었어요. 함께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알 수가 있었죠.
다케시와 다른 팀원들과 거하게 한잔하고 집에 돌아와 자리에 앉으며 저는 제 여정을 돌아보며 홀로 미소를 지었어요. 그 누구보다 편견에 차 있던 제가 한 번의 도전으로 완벽히 달라진 제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죠. 물론 결과물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이제 저는 혁신과 열린 마음과 호기심을 가지고 저는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답니다. 저에게 제안을 해준 다케시도, 함께 해준 팀원들도, 한국의 모든 다른 동료들에게도 너무나도 큰 감사함을 느끼며 저는 잠에 들게 되었어요. 앞으로도 저는 한국을 통해 성장한 저를 느끼며 계속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거예요. 한 번에 하나씩 스타일리시한 발걸음으로 말이에요. 위에 다른 따뜻한 사연들도 있으니 꼭 시청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내일 또 만나요.